원자력 발전, 한때 사양산업이라고 불렸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은 원전을 전부 폐쇄했고 전 세계가 탈원전을 외쳤죠.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22개국이 원전을 3배로 늘리겠다고 선언했고 2050년까지 3천조 원이 이 시장에 쏟아질 거라고 합니다. 심지어 탈원전의 상징이었던 유럽에서 지금 가장 치열한 원전 수주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세계 에너지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왜 전 세계가 갑자기 원전에 목을 매게 되었는지. 둘째, 동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지는 수백조 원 규모의 수주 전쟁 실태. 셋째, 한국 원전 산업이 마주한 기회와 족쇄의 정체까지. 이 영상 하나면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의 본질이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는 약 416기입니다. 전 세계 전력의 약 10%를 담당하고 있죠.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전망을 보면 놀라운 그림이 나옵니다.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이 지금의 2배에서 최대 2.6배까지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저성장 시나리오로 봐도 561기가와트, 고성장 시나리오로 보면 992기가와트까지 갑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요. 지금 전 세계 원전 용량이 약 376기가와트입니다. 앞으로 25년 안에 지금 있는 원전만큼 또는 그 이상을 새로 지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모건 스탠리는 더 구체적인 숫자를 내놨습니다. 2050년까지 원자력 가치 사슬 전반에 투입될 누적 투자 규모가 약 2.2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조 원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작년 전망치 1.5조 달러에서 무려 50%나 상향 조정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원전일까요? 왜 한때 사양산업 취급받던 원자력이 다시 주목받게 된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에너지 안보입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유럽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주권이 얼마나 취약한지 뼈저리게 깨달았죠. 쉽게 비유하자면 월세 사는 집에서 갑자기 집주인이 난방비를 10배로 올린 거예요. 그때서야 내 집이 있어야겠구나 깨닫게 된 거죠. 원전은 한 번 지으면 60년에서 80년 동안 안정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연료인 우라늄도 소량만 있으면 되고 비축도 쉽습니다. 가스나 석유처럼 매일 수입해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결과 유럽 국가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탈원전을 외치던 나라들이 이제 원전 건설에 뛰어들고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원자력은 발전 과정에서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습니다. 단위 전력 생산당 탄소 배출량이 풍력이나 태양광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화석 연료를 대체할 청정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태양광과 풍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은 해가 떠야 하고 풍력은 바람이 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전기는 24시간 끊김없이 필요합니다. 냉장고는 밤에도 돌아가야 하고 병원은 새벽에도 불이 켜져 있어야 하죠. 이렇게 24시간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걸 기저 부하라고 합니다. 원전이 바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청정 에너지원이에요. 세 번째 이유, 이게 결정타입니다. AI 시대의 전력 폭증이에요. 챗GPT 검색 한 번에 드는 전력이 구글 검색의 10배라는 거 아시나요?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에 직접 투자하기 시작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24시간 끊기지 않는 안정적인 전력. 둘째, 탄소 배출 제로라는 ESG 조건 충족. 원전만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에서 역사적인 선언이 나왔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한국을 포함한 22개국이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3배로 늘리겠다고 서약한 겁니다. 탈원전의 시대가 끝나고 원전 르네상스의 시대가 열린 거죠. 자, 그러면 이 거대한 시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서 수백조 원짜리 프로젝트들이 터지고 있을까요? 동유럽과 중동, 이 두 지역이 글로벌 원전 수주 전쟁의 핵심 전장이에요. 먼저 동유럽은 지금 전 세계에서 신규 원전 입찰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역입니다. 폴란드는 현재 원전이 단 한 기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2040년까지 6기가와트에서 9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폴란드 제1원전 프로젝트의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 사업비 약 420억 유로. 우리 돈으로 60조 원이 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원자로 3기를 건설하는 사업이에요. 2025년 말 EU 집행위원회로부터 국가 보조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폴란드가 이렇게 원전에 올인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력의 70% 이상을 석탄에 의존하고 있어서 탄소 중립 압박이 엄청납니다. 둘째,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끊어야 해요. 에너지 독립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상황인 겁니다. 체코는 한국 원전 수출의 역사적인 무대가 되었습니다. 2024년 7월 체코 정부는 한국 수력 원자력을 두코바니 원전 5, 6호기 건설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약 186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조 원이 넘는 본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한국 원전 수출입니다. 그것도 유럽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한 겁니다. 체코 프로젝트에는 건설비뿐만 아니라 초기 10년간의 해결료 공급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수주하면 수십 년간 돈이 들어오는 구조인 거죠. 루마니아, 헝가리, 불가리아도 줄줄이 원전 확장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체르나보다 원전 3, 4호기 신규 건설과 기존 1호기 수명 연장을 동시에 추진 중이에요. 동유럽 전체를 놓고 보면 향후 20년간 최소 15기에서 20기 이상의 신규 원전이 건설될 전망입니다. 중동은 동유럽과는 다른 맥락에서 원전에 올인하고 있어요. 중동 산유국들의 딜레마가 뭔지 아시나요? 석유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자국 내 전력 수요를 충당하려면 그 석유를 태워야 합니다. 팔아야 할 상품을 자기가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국가들은 탈석유 시대를 대비해 원전을 선택했습니다. 원전으로 전기를 만들면 석유는 수출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목표가 대단합니다. 2040년까지 17기가와트의 원전 용량을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우디에는 상업용 원전이 단 한 기도 없습니다. 제로에서 17기가와트로 가겠다는 겁니다. 현재 사우디의 첫 번째 대형 원전 입찰이 진행 중입니다. 2.8기가와트 규모의 코르두아이힌 프로젝트인데 한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가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어요. 사우디 시장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히 원전만 지어주면 끝이 아니에요. 사우디는 자국 내에 풍부한 우라늄 매장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라늄 채굴부터 농축, 연료 제조까지 전 과정을 내재화하려고 합니다. 원전을 수주하는 나라는 단순한 건설사가 아니라 사우디 에너지 산업의 장기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수십 년간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부품 공급까지 엮이게 되는 거죠. UAE는 이미 성공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수출한 바라카 원전입니다. 바라카 원전 4기가 모두 가동을 시작하면서 UAE 전력의 25%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매년 2,200만 톤의 탄소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어요. 자동차 480만 대를 도로에서 치운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최근 UAE는 바라카 5, 6호기 추가 건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공급망을 가진 한국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열릴 수 있는 거죠. 중동 원전 시장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담수화와 수소 생산이에요. 전 세계 해수 담수화 용량의 절반 이상이 중동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원전의 열에너지를 활용하면 저비용으로 담수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시장에서 돈은 어디서 벌리는 걸까요? 원전 사업의 돈줄을 이해하려면 가치 사슬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원전은 한 번 짓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건설부터 운영, 해결료 공급, 그리고 60년 후 해체까지 전 과정에서 돈이 발생합니다. 원전 건설비는 전체 발전 비용의 약 70%에서 80%를 차지합니다. 원자로 한 기당 건설 비용이 한국형 원전 기준으로 약 50억 달러, 서구권 프로젝트는 100억 달러를 넘기기도 합니다. 2029년까지 글로벌 원전 EPC 시장, 그러니까 설계와 조달과 시공 시장이 연간 447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진짜 돈은 건설 이후에 나옵니다. 운영과 유지 보수, 그리고 해결료 공급이에요. 원전은 한 번 지으면 60년에서 80년 동안 돌아갑니다. 그 기간 동안 매년 설비 정비, 인력 운영, 해결료 교체가 필요해요. 원자로 한 기당 연간 운영 비용이 1.5억 달러에서 3억 달러 수준입니다. 60년이면 단순 계산해도 건설비의 몇 배가 되는 거죠. 해결료 시장도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전 세계 원자로의 연간 우라늄 수요가 약 6만 9천 톤에 달해요. 장기 계약으로 묶이면 수십 년간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체 시장이 있습니다. 원자로 한 기를 해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 5억 달러에서 20억 달러예요. 글로벌 핵폐기물 관리 시장은 2024년 82억 달러에서 2032년 11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원전 1기를 수주하면 건설비 50억 달러, 60년간 운영 수익 100억 달러 이상, 해연료 공급 수십억 달러, 해체 비용 수십억 달러. 전 주기를 합치면 원자로 한 기당 수백억 달러의 가치가 창출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한국 원전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 이야기예요. 2025년 1월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이에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해 수년간 끌어온 지식재산권 분쟁을 매듭지은 거예요.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한국이 수출하는 APR-1400원자로가 자기네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 로열티를 내라. 합의는 되었으나 조건이 문제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앞으로 원자로 한 기를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약 8.25억 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어요. 이 금액의 구성을 보면 6.5억 달러는 웨스팅하우스 기자재 강제 구매, 1.75억 달러는 기술 사용료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이 향후 50년간 적용됩니다. 더 심각한 건 시장 제한입니다. 한국은 북미, 유럽 대부분,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원전을 수주할 수 없게 되었어요. 활동 범위가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동 등으로 좁아진 겁니다. 비유하자면 큰 경기에서 우승하긴 했지만 앞으로 메이저리그에는 못 나가고 마이너리그에서만 뛰라는 조건을 달아버린 거예요.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체코 수주라는 당장의 성과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중동, 동남아 시장도 충분히 크다는 논리도 있어요. 하지만 원전 한 기 수출할 때마다 1조 원씩 미국에 내야 한다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한국 원전 산업이 독립공급사에서 웨스팅하우스의 하청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경쟁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러시아 로사톰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세계 최대의 원전 건설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로사톰의 전략이 무섭습니다. 건설, 연료, 금융 지원을 일괄로 제공해요.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이죠. 중국도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활용 1호라는 독자 노형을 앞세워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요. 중국의 강점은 두 가지입니다. 압도적인 자본력, 서구 대비 절반 수준의 건설 기간. 원전 건설에서 공기 지연은 곧 비용 폭증을 의미합니다. 중국처럼 빨리 지을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경쟁력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기술이
소형 모듈 원자로 SMR입니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합니다. 대 원전은 초기 투자비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한 기 짓는데 수십조 원이 들어가니까 개발도상국이나 중소규모 전력 시장에서는 도입하기 어려웠죠. SMR은 공장에서 모듈 단위로 제작해서 현장에서 조립합니다. 건설 기간이 대형 원전의 절반인 3년에서 4년 수준이며 초기 투자비도 훨씬 적습니다. IEA는 정책 지원이 강화될 경우 2050년까지 SMR이 최대 120기가와트의 설비 용량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1000기 이상의 SMR이 전 세계에 배치된다는 얘기예요. SMR의 진짜 매력은 AI 데이터 센터와의 궁합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SMR에 직접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데이터 센터 옆에 소형 원전을 딱 붙여서 전용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탄소 배출 제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거죠. 원전 산업이 이렇게 부활하는 건 처음이 아니에요.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석유 가격이 폭등하자 전 세계가 원전 건설에 뛰어들었죠. 1970년대와 80년대에 지어진 원전들이 지금까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6년 체르노빌 사고, 2011년 후쿠시마 사고로 원전 산업은 긴 침체기에 들어갔어요. 탈원전이 대세가 되었고 신규 건설은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원전 르네상스는 세 번째 사이클인 셈입니다. 에너지 안보 위기, 탄소 중립 압박, AI 전력 수요라는 세 가지 요인이 한꺼번에 작용하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동력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시장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한국의 강점은 건설 경쟁력입니다. UAE 바라카 원전을 공기 내에 예산 내에 완공한 건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성과입니다. 서구권 원전 프로젝트들이 공기 지연과 비용 초과로 골머리를 앓는 걸 보면 한국의 실행 능력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 수 있어요. 체코 수주는 그 경쟁력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겁니다. 프랑스 EDF를 꺾고 유럽 시장에 진출한 건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웨스팅하우스 합의 조건이 발목을 잡고 있어요. 원자로 한 기당 1조 원 넘는 로열티, 주요 선진시장 접근 제한. 이 족쇄를 어떻게 풀 것인지가 앞으로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원전 시장은 지금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 탄소 중립, AI 전력 수요라는 세 가지 거대한 힘이 원전 르네상스를 이끌고 있어요. 동유럽과 중동에서만 향후 20년간 수백조 원 규모의 시장이 열립니다. 폴란드 60조, 체코 25조, 사우디는 17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단지를 계획 중이에요. 원전 수주는 단순한 건설 매출이 아닙니다. 60년간의 운영 수익, 해결료 공급, 해체 사업까지 원자로 한 기당 수백억 달러의 전주기 가치가 창출됩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체코 수주로 16년 만에 수출 성과를 냈어요. 하지만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 조건이 수익성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원전 산업이 가야 할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차세대 원전과 SMR 분야에서 독자 기술을 확보해 로열티 족쇄를 끊어야 합니다. 둘째, 건설과 금융을 결합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해 개발도상국 시장을 공략해야 해요. 셋째, 중동의 담수화, 수소 생산 등 비발전 분야로 원전 활용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원전 르네상스의 과실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웨스팅하우스 합의 조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